옷 벗어라. 북한 평양의 한 병원에서 17살 소녀들에게 떨어진 첫마디였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일이라며 불려 나온 아이들은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신체 구석구석을 검사받고 심지어 처녀 검사까지 강요당한 그날. 과연 북한 당국은 왜 어린 소녀들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모란봉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좀 나은 편이었죠. 아버지가 당에서 일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엔 쌀과 기름, 설탕이 들어왔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옥수수밥을 먹을 때 우리는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쌀로 떡을 만들어 주셨죠. 서화야, 이거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는 매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침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수령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수령님 덕분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명숙이는 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안 가져왔습니다. 안 배고파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죠. 명숙이네는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평양에 살긴 하지만 우리 집과는 달랐어요. 엄마, 왜 우리는 쌀밥을 먹는데 명숙이는 굶어요? 한 번은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제 입을 막으셨어요. 쉿!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했지만 거리에는 아사자들이 있었어요. 장마당에 가면 헐벗은 아이들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괜찮았고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으니까요. 15살 때는 예술단에서 노래를 배우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무대에 서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서화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시절 제 꿈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당에 충성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북한 밖 세상이 어떤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17살, 고등중학교 5학년이던 때였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서화, 너 오늘 수업 빠지고 나와야 한다.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좋은 일이니까 걱정 말라고만 하셨죠. 교실 밖으로 나가니 저처럼 불려나온 아이들이 20명쯤 있었습니다. 다들 예쁘고 키가 큰 애들이었어요. 우리는 버스에 태워져 평양 남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병원에 가는 거야? 무슨 검사래? 막연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우리만 온 게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소녀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50명은 넘었을 거예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 선발이 있다. 조용히 순서대로 들어가라. 그때도 우리는 뭘 하는 건지 정확히 몰랐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들어갔던 애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본능적으로 느꼈죠.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여기서 거부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있었어요. 옷 벗어라.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네. 빨리 벗으라고. 시간 없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 목, 팔, 다리를 샅샅이 살폈어요. 흉터 없나 확인한다면서 온몸을 들여다봤습니다. 키를 재고 몸무게를 쟀어요. 가슴과 허리 둘레까지 쟀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이요.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심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 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혀졌어요. 의사가 제 다리를 벌렸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7살 소녀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당한다는 게.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검사가 끝나고 옷을 입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나가라. 그게 다였어요. 아무런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은 표정이었어요. 멍하고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얼굴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였어?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나중에 들으니 기쁨조 선발이라더군요. 당시엔 그게 공연단이나 노래하는 집단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외부에서 말하는 음란한 이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그 과정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디 갔다 왔니? 학교에서 검사 받으러 갔다 왔어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배운 인민의 나라일까?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심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제 눈이 달라진 거였어요. 학교에서 여전히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이젠 그 가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노래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죠. 정말 그럴까? 검사에서 떨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뽑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그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침대, 무표정한 의사, 그 굴욕적인 순간들.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냈죠. 한 번은 같이 검사받았던 친구 미영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서화야, 너도 그날 생각나?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 이 얘기하지 말자. 누가 들으면. 미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걸. 그 무렵 평양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이 커지면서 중국산 물건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내부용이었지만요. 통화만 되는 게 아니라 영상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 구해오셨는데 저도 몰래 만져봤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친구 오빠가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USB에 담긴 거였죠.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연애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와 너무 달랐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고등중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제 친구 하나가 남한 영화를 봤다가 걸렸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와서 그 애를 끌고 갔어요. 그의 부모님은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는 이유였죠.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영화 하나 보는 게 죄가 돼요? 어머니는 제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서화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3대가 멸한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걸.
학교에서는 여전히 우상화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 수령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위대하다면서 왜 인민들은 굶주리나요? 어버이라면서 왜 자식들을 이렇게 감시하나요? 특권층의 위선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 간부 자제들은 수입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걸 자랑했죠. 인민은 굶는데 자기들만 잘 살면서 다 같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역겨웠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없는 세상. 보고 싶은 걸 볼 수 없는 세상. 심지어 생각조차 검열받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평생 살 순 없다.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창밖을 보면 대동강이 흘렀습니다. 저 강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국이 있고 그 너머에는 남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유가 있는 곳, 말할 수 있는 곳, 선택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북한을 떠난다는 건 가족을 버리는 일이니까요. 부모님과 동생을 두고 간다는 게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남을까, 떠날까? 그 갈림길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화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어요. 당 간부 아들이었습니다. 중매였죠. 그 남자는 자신만만했어요. 나하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어. 평양 중심부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했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혼처라며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런 기회 흔치 않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북한에 갇히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이 체제 안에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겪었던 그 굴욕을 제 딸도 겪게 할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서화야, 여자는 때가 있다. 20 넘으면 늙는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엔 더 힘들어. 북한에서 여자가 20을 넘기면 노처녀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의무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장마당에서 만난 아주머니를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중국에 갈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물었습니다. 각오는 됐나?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더라도 여기보단 낫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머니 몰래 집안 물건을 조금씩 팔았어요. 금반지, 중국산 옷가지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모은 돈을 브로커에게 건넸어요. 다음 달 보름에 준비해라. 가장 힘든 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막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동생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알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혼자 짊어져야 하는 무게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평양 외곽 언덕백이었죠.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서화 용서하세요. 불효를 저지르러 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 빌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지켜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가족들 얼굴을 봤습니다. 동생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동생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누나 미안해. 먼저 가.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나자. 어머니 방문 앞에서도 한참을 섰습니다. 문 너머로 어머니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인사했습니다. 새벽 4시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동강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산책하던 강변. 어머니와 옥수수 구워 먹던 둑길. 모든 게 추억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브로커를 만나 기차를 탔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기차. 국경 도시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제 가족이 있는 곳.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르는 곳.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북한 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 작은 마을들. 모두 제게는 이별의 풍경이었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6.25 때 피난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기 위해 떠나지만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저도 그랬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면서도 마음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오늘 밤 건넌다. 각오해라. 숙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라니. 그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먼 곳.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브로커는 힘내야 한다. 강 건너는데 체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오후 내내 화장실만 들락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에 배가 아팠거든요. 밤 11시 움직이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저와 함께 탈북하는 사람이 3명 더 있었어요. 30대 아주머니 둘,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 하나.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안전했으니까요. 강가로 향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달도 없었죠. 브로커는 그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달 밝으면 경비대가 다 본다. 오늘은 운이 좋다.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강둑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초소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었죠.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불빛이 저쪽으로 가면 우리는 뛰는 거야. 절대 소리 내지 마.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흘렀을까요?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 우리는 강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압록강 물은 차가웠어요. 3월 초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죠.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어요. 허리까지 차는 정도였죠. 하지만 물살이 세었습니다.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정신 차려. 넘어지면 끝이야.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경비대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외쳤어요. 뛰어. 빨리.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귀가 멍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총알이 물을 튀겼습니다. 앞서 가던 청년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맞은 건지 놀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50m였습니다. 발이 물에 빠질 때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싶었어요. 총소리는 계속 들렸죠.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기어 올라가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빨리. 아직 안 끝났어. 우리는 강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어요. 건너편 북한 경비대가 소리쳤습니다. 이 KXX들아. 다 죽는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어요. 국경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간신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얼어붙었어요. 이가 덜덜 떨렸죠. 함께 왔던 청년은 어깨를 다쳤지만 총은 맞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한 명이라도 죽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흙을 만졌어요.
이게 자유의 땅일까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강을 건넜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멀리서 압록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 건너온 강.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 저는 더 이상 김서화가 아니었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나라도 없는 사람. 그렇게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연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댁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셨어요. 또 왔구나. 불쌍한 것. 그 집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단속을 돌아다녔거든요. 탈북자를 발견하면 바로 북송시킵니다.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뻔했죠.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공개 처형. 그게 제 운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2끼를 주셨어요.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같은 핏줄인데 어쩌겠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는 게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속 있을 순 없다. 일자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설거지와 청소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임금은 한국 돈으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식당 주인도 제가 탈북자인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해주셨죠. 대신 임금은 적게 주셨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셨어요. 착취당하는 걸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공안이 식당에 들이닥쳤어요. 신분증을 검사했죠. 그럴 때면 저는 주방 뒤 창고에 숨었습니다. 쥐 죽은 듯 숨을 죽이고 기도했어요.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공안이 주방까지 들어왔어요. 창고 문을 열려는 순간 주인 아주머니가 막아섰습니다. 거긴 식자재 창고예요. 더러워요. 공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버텼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삶? 밤에 자다가도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면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가 한국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탈북자들을 도와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목사님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할머니 집 다락방에서였어요.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한국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까지 가야 해요.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 잡힐 게 뻔했어요. 차라리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가는 게 나았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가겠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가 떠나는 날 울음을 참으셨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꼭 살아서 한국 땅을 밟아야 한다. 할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받았어요.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불쌍하다는 이유로 저를 도와주신 분들.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 북한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곳. 엄마, 아빠, 민수야. 나 살아있어. 곧 자유로운 곳에 갈 거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통일이 되면 말이에요. 그 희망을 품고 저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떠난 여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기차를 탔어요.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기차였죠. 사흘을 꼬박 달렸습니다. 좌석도 없이 복도에 쪼그려 앉아갔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신분증 검사가 있을까봐 계속 긴장했거든요. 목사님은 중국어를 잘하셨어요. 검표원이 오면 능숙하게 대처하셨죠. 이 친구는 조선족이고 말을 못해요 라고 둘러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보처럼 있어야 했어요. 한마디라도 했다간 북한 사투리가 들킬 테니까요.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또 이틀을 달렸어요. 중국과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갔죠.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또다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정식 통로로는 갈 수 없었거든요. 밀림을 통과해야 했어요. 밤에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피부를 긁었죠. 발이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룻밤을 걸어 라오스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라오스 경찰에게 걸리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건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은 마을 빈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일주일쯤 있었을 거예요. 브로커가 서류를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위조 신분증이었죠. 그게 없으면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서류가 나왔습니다. 가짜 이름, 가짜 생년월일. 저는 더 이상 김서화가 아니었어요. 낯선 이름을 외우며 연습했습니다. 내 이름은 리수진. 생년월일은 정체성마저 버려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면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 사람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통과했죠.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름 넘게 도망치듯 온 길.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요? 혹시 거부당하면 어쩌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기. 어릴 적 북한에서는 남조선 괴뢰의 깃발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 하지만 지금 제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여기까지 왔구나.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였죠. 직원분이 의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분의 따뜻한 말투에 더 울음이 나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평양집을 떠난 지 8개월. 강을 건너고 숨어 지내고 도망치던 그 긴 시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주소, 가족관계, 탈북 경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분들은 친절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곧 한국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대사관 보호시설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국행 절차를 밟는 시간이었죠. 그 한 달 동안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자유의 나라에 가는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와야 닿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한국 땅을 밟는구나. 꿈인가 싶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동차가 끝없이 달리고 높은 건물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평양에도 고층 건물이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생활 방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 하나하나가 신세계였습니다. 가장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하나원 근처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 말이에요. 24시간 문을 연다고 했어요.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열대에는 온갖 음식이 넘쳐났죠.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북한에서는 배급만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었어요. 마트는 더했습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옆에 있던 선생님께 물었죠. 선생님은 웃으시며 네, 다 사실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비싼 돈 주고 구해야 했던 것들이었는데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좁았지만 제 공간이 생긴 게 좋았습니다. 북한에선 늘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웃반장이 수시로 들어오고 집에서도 조심해서 말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문을 잠그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어요. 서빙과 설거지를 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었으니까요. 북에선 배급제였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선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이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시나요? 가장 소중한 자유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조심해야 했어요. 김정은이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죠. 체제를 비판하는 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대통령 비판도 자유롭게 하더군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라고 배웠죠. 인터넷도 자유로웠습니다. 북한 소식을 마음껏 찾아볼 수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몰랐던 진실들이 많았더군요.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인 곳인지,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동생은 잘 크고 있을까요? 제가 떠난 후 혹시 피해를 받진 않았을까요? 그 걱정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까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이 오면 고향에 가고 싶어요. 모란봉이 보이던 우리 집.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 살아있어. 자유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은 자원봉사를 합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해요. 저처럼 어렵게 온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한국말 가르치고 적응하는 걸 도와줍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꿈꿀 자유. 북한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그곳 사람들에게는 꿈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느낍니다. 이 나라가 완벽하진 않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살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북에서는 19회를 살았고 남에서는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생각합니다. 저 하늘 아래 북한도 있겠죠. 같은 별을 보며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서요.